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고 IQ를 자랑하는 MIT 쌍둥이 천재들이 한순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재라 불리며 14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수십 개의 금메달을 휩쓸던 앤더슨 자매가 결국 한글 앞에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오만하게도 그들은 수백 년 전 작은 아시아 국가에서 만든 문자를 과학적이지 않은 역사적 미화라고 무시했습니다. 한글은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는 문자 체계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루아침에 한글의 노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하버드, 영국 옥스퍼드, 프랑스 소르본 대학이 모두 인정한 세계 최고의 언어 천재들이 600년 전 조선의 문자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결정적 순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여러분, 5초면 됩니다. MIT 쌍둥이와 같은 그들에게 한글의 위대함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한글, 우리의 자부심을 알리는데 동참해주세요. 이제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어 앤더슨입니다. 19살 MIT에 조기 입학한 언어인지과학 전공생이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국제언어학 세미나에서 저와 쌍둥이 동생 레이첼이 준비한 언어구조의 논리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교수님들 앞에서 저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MIT 조기 입학생 앤더슨 자매의 발표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처럼 확신에 차 있었죠. 레이첼은 살짝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눈짓으로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14개 언어를 구사하고 국제언어올림피아드에서 여러 번 수상한 경력이 있으니까요. 언어의 세계는 우리의 영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와 레이첼 앤더슨입니다. 오늘 저희는 세계 각국 언어의 논리적 구조와 효율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각 언어의 기능적 특성과 효율성을 분석했어요. 그리스어의 체계성, 독일어의 구조적 명확성, 영어의 확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 한글은 과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 순간 발표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한국인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죠. 한글은 역사적 미화일 뿐이며 규칙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초성, 중성, 종성의 결합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 부적합하며 감정 표현에 치중된 어휘 구조는 과학적 소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인 교수님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앤더슨 학생, 한글의 창제 원리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연구해 보셨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어는 그 기능으로 평가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고 저는 모든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응했지만 한국인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레이첼은 제 옆에서 불안해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무시했죠. 다음 날 아침 저희의 발표는 SNS에서 폭발적인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모욕한 MIT 쌍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퍼져나갔고 저희의 발표 영상이 한국 사이트에서 분노의 댓글과 함께 공유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과학적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발표 이후 이틀째 저희는 MIT 캠퍼스 라디오의 인터뷰에 초대받았습니다. 레이첼은 망설였지만 저는 우리의 연구를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DJ는 곧바로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앤더슨 자매, 한글에 대한 비판적 발언으로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는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한국어는 감정적 단어가 많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건 비판이 아니라 관찰 결과입니다. 레이첼이 제 팔을 꼬집었지만 저는 계속했죠. 예를 들어 그립다, 서운하다 같은 단어들은 영어로 정확히 번역되지 않습니다. 이는 언어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인터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SNS에서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저희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글 세종대왕의 발명품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저희의 몰이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의 지도 교수님이 연구실로 저희를 불렀어요. 교수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클레어, 레이첼, 학문적 주장을 할 때는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해. 특히 다른 문화의 언어를 비판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지. 너희가 말한 한글에 대한 비판은 논문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 같아 보여. 이건 학자로서 치명적인 오류야. 교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레이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내일 MIT 언어학 과장께서 너희와 면담을 원하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할 거야.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레이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걸까? 처음으로 제 마음에 의심이 생겼지만 저는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웠어요. 아니야, 우리는 그저 과학적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주장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MIT 언어학 과장 앞에 선 그 순간 여러분은 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레이첼은 불안한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로버트 박사님은 책상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의 눈빛이 왜 그렇게 슬프게 느껴졌을까요? 분노가 아닌 실망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한국어에 대한 여러분의 발표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더군요. 그 말에 제 안에 오만함이 솟구쳤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과학적 분석 결과만 말했을 뿐이에요. 과학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로버트 박사님이 저를 깊이 바라보며 물으셨어요. 클레어, 과학이란 무엇인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질문에 왜 말문이 막혔을까요?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이죠. 맞아요. 그런데 진리를 찾으려면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충분히 연구했나요? 레이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 순간 로버트 박사님이 꺼내신 책 한 권. 표지에는 낯선 한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책을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남긴 문서입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여전히 고집스러웠어요. 역사적 문서가 과학적 분석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때 박사님이 건네신 봉투 하나. 서울대학교에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4주간의 한글 연구 프로그램이에요.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기회죠. 믿을 수 있습니까? 저희를 비난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초대를 보냈다니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정말 틀렸을까요? 아니면 이건 그저 감정적 반응일까요? 내 안의 목소리는 난 틀리지 않았어라고 외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굳게 믿으며 탄 비행기에서 내려 갑자기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얼굴을 향해 터지는 상황을요. 인천국제공항.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건 뜨거운 환영이 아닌 차가운 질문 폭탄이었습니다. MIT 한글 모욕 쌍둥이 입국. 그 피켓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앤더슨 자매, 한글에 대한 발언을 후회합니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레이첼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누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윤호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차 안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를 비난하러 오신 거예요? 놀랍게도 정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모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하려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말보다 먼저 보길 바랍니다. 다음 날 한글 박물관의 특별 전시실. 정 교수님이 흰 장갑을 끼고 유리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책 한 권.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며 남긴 문서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정교한 설계, 체계적인 분석, 마치 현대 언어학 논문 같았어요. 이건 정말 15세기 문서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600년 전에 이런 과학적 분석이 가능했다니 믿기지 않으시죠? 그날 밤 제 마음에 의심이 싹 텄습니다. 내가 정말 틀린 걸까? 그 작은 물음표가 제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정 교수님은 저희를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본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호기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세요. 정 교수님이 문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영어 번역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글이 없어 아파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 한자만 사용했어요. 정 교수님이 설명했죠. 하지만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거나 쓸 수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어요. 레이첼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15세기 군주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 정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제 한글의 과학적 설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음 모양이 실제 발음기관의 형태를 본뜬 건가요? 맞습니다. 세계 모든 문자 중에서 이런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는 한글이 유일해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한글의 모음 체계와 초성, 중성, 종성의 결합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을수록 제가 발표에서 얼마나 잘못된 주장을 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한글은 음소와 심리적 분절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현대 인지언어학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형태예요. 제 머릿속에서 혼란이 일었습니다. 제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던 이 문자 체계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레이첼은 이미 완전히 매료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정 교수님이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어요. 세종대왕은 한글이 배우기 쉬워 하루 만에 깨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 설계 목표였어요. 문맹률 감소를 위한 과학적 접근이었죠.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오만함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한글의 표면만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 심층적인 설계 원리와 철학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정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것은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언어학자이자 과학자였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한 지도자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레이첼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옳았어. 우린 정말 틀렸던 거야. 레이첼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세종대왕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글이 없어 아파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과학이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세 번째 주, 저희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진행되는 한글 집중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정말 언어학적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그날의 수업 주제는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김미영 교수님이 칠판에 몇 가지 단어를 적었어요. 오늘은 한국어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감정 표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칠판에는 서운하다, 그립다, 설레다, 아쉽다, 애틋하다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각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서운하다는 기대했던 것보다 덜 해줘서 느끼는 미묘한 실망감이에요. 그리고 그립다는 보고 싶은 사람이 옆에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저는 호기심에 질문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영어로 정확히 번역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살짝 저으셨어요. 완벽하게 번역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싱 서머니 그립다와 비슷하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죠. 한국어의 감정 표현은 한국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레이첼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단어들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교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냥 느끼세요. 언어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언어가 단순히 정보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효율성이라고 생각했던 기준이 얼마나 좁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희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레이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알겠어. 한글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무슨 뜻이야?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도구가 아니야.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야. 그 순간 저도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언어를 평가할 때 놓치고 있던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언어의 가치는 단순히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얼마나 깊이 표현할 수 있느냐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가에 앉아있던 저희는 처음으로 말없이 서로를 안았어요. 레이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언니, 나 감정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메마른 세계에 살고 있었을까요? 언어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인간의 마음에 있었는데 저는 그저 기계적인 효율성만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일기를 써봤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한글 하나하나를 쓰며 느껴지는 감정은 특별했어요. 그립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는 미국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했고 설레다라는 단어를 배우며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깃든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 심포지엄 당일,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표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저를 향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와 레이첼 앤더슨입니다. 순간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의심이 느껴졌어요. 먼저 저희의 이전 발표에서 한글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레이첼이 옆에서 저를 응원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글은 과학이자 예술이고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발명품이었어요. 저는 저희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매료되었던 순간, 그리고 그립다, 서운하다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 언어가 감정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경험까지.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한글로 쓰여진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글은 과학이며 동시에 사람입니다. 말을 마치자 청중석에서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노인 한 분이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이어서 한 사람, 두 사람,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저의 인생을 바꾼 고백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어요. 왜 마음이 바뀌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학은 데이터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도 체계의 일부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영혼이 깃든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언어의 효율성을 연구하러 왔다가 결국 언어의 영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밤에 눈을 감으면 서울의 불빛이 보이고 정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박성훈 선생님께서 MIT를 방문하셨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먼 여행을 감행하신 거예요. 그분의 주름진 손이 연구실 문을 두드렸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모릅니다. 클레어, 레이첼, 이분은 박성훈 선생님이세요. 한글학회 명예회장이시죠.
선생님의 눈빛에는 6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여러분도 그 눈빛을 보셨다면 가슴이 뜨거워지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는 한국어로 인사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낡은 가죽 가방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셨어요. 이건 제가 평생 모은 한글 자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왜 눈물이 쏟아졌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담긴 보물이었어요. 왜 저희에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젊었을 때는 한글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많았어요. 그 말씀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이건 제 스승님의 글입니다. 선생님이 책을 펼치셨어요. 스승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과학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그 한 문장이 제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한글은 과학이 아니라 사랑. 여러분도 이 말의 깊이가 느껴지시나요? 선생님은 저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어요. 그 거친 손은 수십 년간 한글을 지키고 연구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제 세계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깊은 감사함이 솟구쳤습니다. 한국과 한글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오만함을 이해하고 가르쳐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였어요. 선생님, 한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한민족의 영혼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과 이해, 그리고 용서는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언어, 문화, 역사에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한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은 다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